안녕하십니까. 돈키호테 1권 1장의 첫 구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Un lugar de la Mancha de cuyo nombre no quiero acordarme, no ha mucho tiempo que vivía un hidalgo de los de lanza en astillero, adarga antigua, rocinflaco y galgo corredor. 문장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라만차의 어느 마을에, 지금은 그 마을 이름은 잘 생각나지 않지만, 여하튼 얼마 전 그곳에 시골 영감 하나가 살았는데, 그 집안에 들어가면 가문의 문장처럼 창대에 창이 꽂혀 있고 가죽으로 된 낡은 방패 하나, 삐쩍 마른 농산말과 사냥개 한 마리가 있었다. 이 첫 문장은 돈키호테의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다뤄보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첫 구절 Un lugar de la mancha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해석은 아주 쉽습니다. 라만차의 어느 마을에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짧은 문구가 이야깃거리가 되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이 작품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애매모호성, 즉 스페인어로는 암비구에다, 영어로는 앰비기어티라고 하겠죠. 글쎄요, 여러분들은 돈키호테의 가장 큰 특징이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 애매하다, 모호하다, 애매모호성이라는 주장에 좀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매모호성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기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할까요? 앞에서 돈키호테 1권의 첫 문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돈키호테 2권의 마지막 장, 말하자면 74장이죠. 돈키호테의 죽음을 말하면서 작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라만차에 기반한 시골 영감은 이렇게 임종을 맞았다. 라만차의 어느 곳인가는 시대 아메 때가 정확하게 적고 싶지 않아 했다. 그 이유는 라만차의 모든 고장이나 마을에서 그리스 일곱 도시가 호메로스의 고향을 두고 경쟁을 벌이듯이 다들 돈키호테를 자기 고장 사람으로 모시고 싶어 싸우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운누가라 델라 만차로 시작한 이유와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그 장소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은 이유는 호메로스의 고향을 두고 경쟁하듯이 라만차의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돈키호테를 자기 고장의 사람으로 모시고 싶어 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였다는 것이죠. 작가 세르반테스가 작품을 쓰면서 첫 문장에 Un lugar de la mancha를 썼을 때 이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그 10년 후에 나온 돈키호테 2권의 74장에 그 의도를 설명한 것을 봐서는 어떻게 보면은 세르반테스는 애매모호성이라는 것이 나는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돈키호테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실 호메로스의 고향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뭐 7군데라고 했지만은 뭐 그보다 더 넘게 언급되기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 아테나라든가 뭐 이타카라든가 그죠? 뭐 아르고스라든가 로다스, 뭐 필로스 뭐 이런 도시들 마을에서 한 10군데 됩니다. 다들 호메로스의 고향이 자기 마을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그만큼 호메로스를 모셔가고 싶었던 거죠. 그만큼 또 호메로스가 유명했고 의미 있고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 작품 속에서는 호메로스의 고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 세르반테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단테의 무덤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었죠. 피렌체라든가 베로나라든가 라벤나 등이 이제 단테 무덤에 대해서 서로 주장하다가 결국 라벤나가 이제 합작이 됐고 피렌체에 있는 무덤이 있죠. 빈 무덤이 남게 됐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그 무덤을 장식하고 있는 사람들 모습인데 단테를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있는 모습이 이제 인상적이죠. 이것이 한 700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단테는 정치적으로 망명 또는 퇴출되었기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피렌체 측의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무덤 이습으로 해가지고 뭐 관광 효과가 있고 또 도시에 대한 어떤 명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라벤나는 또 그것을 또 무덤이 라벤나에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뭐 잠시 피렌체가 원하면 뭐 빌려준다든가 뭐 그런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 지금도 논쟁거리죠. 결국 세르반테스가 발견한 MMO성의 기능은 사람들 사이에 늘 논쟁거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한 가지 사실을 애매모호하게 함으로써 계속 그것이 논쟁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생활에서 애매모호성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처럼 경직된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답을 원하는 상황에서는 애매모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회색인 또는 회색분자라고 할 때 더욱더 기분이 나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학에서 범죄를 볼 때 애매모호성은 어쩌면 문학 그 자체죠. 그리고 문학이 그렇다면 삶 자체도 애매모호성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답이나 확실한 규정을 원하지요. 그러나 알고 보면 애매모호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애매모호한 것 자체가 어떤 답이나 규정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애매모호한 상태가 길게 가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우리가 어떤 불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불안 상태에서 머물러 있느냐? 아니죠. 불안 상태는 안정 상태를 담보하고 있죠. 우리가 그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사람이 없죠. 그 아무 생각 없는 상태에서 어떤 자신만의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이겠죠. 애매모호하다는 것 자체도 우리는 애매모호한 그 말 자체에 비중을 두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애매모호한 것 자체에 어떠한 자기만의 답, 자기만의 어떠한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문학은 그런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돈키호테라는 작품의 이러한 애매모호성은 돈키호테가 미쳤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더욱 빛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라스무스의 그 광기의 찬을 기억하시죠? 거기 보면은 미쳤다, 온정신이 들었다 하는 게 가장 상급 미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돈키호테의 광기는 사실 상급 미침이죠. 너무 이성적이다가 너무 또 관계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애매모호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돈키호테의 미침, 광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가 정확한 것인지 어떤 의도인지 본인도 모르고 또 상대방도 모르고 독자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단지 모든 사람은 추측만 할 뿐이죠. 그래서 돈키호테를 두고 수없는 이야기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죠. 수없이 이야기가 생기고 새롭게 해석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작품의 생명력이 강하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애매모호성은 세르반테스가 의도했던 것처럼 돈키호테를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처럼 끝없이 재상상되도록 만든 것이죠. 그것은 호메로스의 고향이나 단테의 무덤에 대한 사례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세르반테스는 애매모호성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애매모호성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 중에 하나가 어린 왕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비행사가 어린 왕자를 알게 된 장면이 그런데요. 말하자면 모터를 수리하고 있는 비행사에게 어린 왕자가 양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죠. 그래서 이제 그가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주는데 다 퇴짜를 맞죠. 그래서 귀찮은 틈에
무심결에 그려준 그림이 이제 문제였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모터의 분해를 서둘러 해야 했으므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되는 대로 끄적거려 놓고는 한마디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있어. 그러나 나의 이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환히 밝아지는 걸 보고 나는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주어야 해? 왜 그런 걸 묻지? 라고 이제 비행사가 물어봤죠. 그는 고개를 숙여서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다지 작지도 않은 걸, 어머, 잠들었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이제 비행사가 6살 때 그림 그린 것을 그만두었죠. 왜냐하면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모습을 사람들은 모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그림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6살 때 그림을 그만두게 되고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제 성장하게 됐고 비행사가 됐죠. 그리고 훌륭한 청년 연수를 들었죠. 그 상황에서 과거를 잊고 있었다가 이 불시착한 그러한 사막에서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됐는데 이 어린 왕자한테 그림을 그렸던 첫 번째 그림들은 기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렸었던 거죠. 근데 다 퇴짜를 맞고 무의식 중에 그린 그림 하나가 상자를 그렸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 왕자가 원했던 바로 그런 그림이었다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이 작품은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집니다. 별나라로 가는 어린 왕자에게 비행기 조종사는 어린 왕자가 가는 별이 어딘가를 묻게 되고 그에 대한 어린 왕자의 답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애매모호성의 최고점을 보여줍니다. 어린 왕자의 대답입니다. 밤이면 별들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지금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 편이 더 좋아. 내 별은 아저씨에게 여러 별들 중의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럼 아저씨는 어느 별이든지 바라보는 게 즐겁게 될 테니까. 그 별들은 모두 아저씨의 친구가 될 거야. 그렇죠? 어, 별 하나를 지정해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내 별은 아저씨에게 여러 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아저씨는 어느 별이든지 바라보고 즐겁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어린 왕자의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아울러 다음과 같은 표현도 인상적입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마리 양이 한 송이 장미꽃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천지가 온통 뒤바뀌게 될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라, 생각해보라.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 모든 게 변함을 여러분은 알게 되리라.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어른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어린 왕자를 라는 작품은 끝을 맺는데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애매모호성이죠. 근데 그 애매모호성은 사소하게 보입니다만은 천지가 온통 뒤바뀌게 될 것이고 이 사소한 것에서 거기서 모든 게 변함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리고 이 어른들은 이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학은 어쩌면 애매모호성입니다. 문학이 이것을 갖고 있지 않다면 종교나 역사, 법, 그리고 과학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학은 이 애매모호성으로 인해서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역사나 설화 그리고 법 등이 말하는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말하는 그 문학입니다. 애매모호하기에 모든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사람들 각자의 해석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서로 하나 규정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답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애매모호성으로 인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해석을 존중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돈키호테가 풍차를 거인으로 본다든가 그 이발사의 그 세숫대야를 만분위로 투구로 보는 것도 이런 애매모호성에 대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애매모호성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상상까지도 말이죠. 그리고 상상력은 우리에게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키호테의 첫 구절인 Un lugar de la Mancha, 즉 라만차의 어느 마을이라라는 아주 짧은 문구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